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또 국채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채권이 그 주인공인데요. 채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린 다음에 저랑 같이 모아가실 수 있는 채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사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내용은 결국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국채금리가 급등했고요. 일본도 실제 국채 입찰 경쟁률이 2.5배로서 2012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채권 인기가 없으니까 금리를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건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요동치는 미국, 일본 국채금리, 정부도 영향을 점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큰손 투자자 셀 아메리카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감세안까지 내놓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트럼프도 같이 풀겠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거니까. 둘 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굳이 미국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팔고 그냥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채권이긴 합니다. 일단 주식이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 금리가 빠질 줄 알고 미리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다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99% 손해고요. 저도 채권 지금 TMF 하고 있는데 한 6%인가 7%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이 오히려 편하다라는 이유가 일단 채권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5%짜리 채권들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3%만 준다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헷갈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채권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 미국채를 일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갚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갑질 비스무리하게 니네 채권 다 팔 거야 라고 뭐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는 약간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도할 수 있는 결정권이 결국 타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불안감이 커지면은 이 채권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안전자산이라는 역할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물 경기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특성은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사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채권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채권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으면 채권이 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고 이해관계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현재로서의 또 중요한 이슈는 재정 확대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니까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채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 일단 시장에서 녹록치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채권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돈을 마음껏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어요. 뭐 와타나베 부인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세계 최강입니다. GDP의 무려 260%다. 2.6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실제 20년 국채를 입찰했더니 금리가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실제로 24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지금 0.5%의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본 엔화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기준금리.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실제로 이 기준금리는 BOJ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미국의 연준처럼요. 근데 20년 채권 같은 것들은 일단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만기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정부의 부채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장의 어떤 입찰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일본의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더 올랐고 인기가 없으니까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금리가 높고 일본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0.5의 기준금리와 20년 만기 국채금리 당연히 만기가 긴 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 많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한 채권들 팔아서 다시 돌아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미국의 신용등급도 지금 하향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췄죠. 그래서 미국의 30년물 국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일본이 미국채를 팔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도 이제 무탈했었던 이유는 결국 금리가 낮았었던 이유였는데 그래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30년 물가가 낮은 상태를 극복해보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풀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해보고 아베노믹스 때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겠다. 아무것도 안 됐고 30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그때 코로나 한번 터지고 나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때 막 3% 4%까지도 올라갔어요. 거의 물가가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금리를 또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물가 수준을 2%대로 맞추는 것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를 좀 시켜보자라는 건데 이런 이슈들이 터진 거죠. 입찰이 쇼크가 나고 경기가 안 좋고 내수가 둔화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빚이거든요, 빚.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BOJ가 채권을 사줘라라는 건데 점점 부채가 늘어날 거고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본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때 8월 5일이었나 블랙 먼데이 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10%씩 빠졌었던 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팔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거든요. 이제 일본의 싼 엔화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딴 전 세계 곳곳에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지금 돌아보면 지금 최근에 더 많이 빠졌네요. 참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 잘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진짜 황당한 거는 트럼프 감세안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는데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근데 크고 아름다운 충격이라고 표현했는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니까 생각이 있을 건데 일단 본인 생각대로 이 감세안을 발표를 한 건데 소득세율 낮춰주고 법인세율 낮춰주고 세액공제를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거고 내용들은 여기에 대충 써놨는데 일단 돈을 풀어서 좀 더 빚잔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는 건데 실제 이렇게 되면은 수혜업종과 비수혜업종이 나눌 수 있겠죠. 지금 뭐 수혜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비수혜업종이 더 문제인 건데 슈즈의 대표 포트폴리오들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메디케이드 요건을 강화하면서 약값을 낮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한테는 직격탄을 때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나 머크 같은 것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실제 감세하는 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지금 같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채권을 더 발행하면은 채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게 시장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금리 표를 봐도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또 반등을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또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또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이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채권이 언제 반등할 거냐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말 확실한 카드가 있죠. 앞서서 채권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계속되면은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높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준이 등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높다. 그렇고 경기가 정말 안 좋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안 좋다. 그래서 경기가 좀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채 금리라도 낮춰서 긴 장기채 금리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준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TF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 할 건데 6월 18일 날 FOMC가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동결 확률이 94%예요. 그리고 다음 FOMC는 7월 30일인데 6주 간격입니다. 6주 간격. 동결 확률이 73%입니다.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죠. 금리 인하를. 근데 지금 다음 FOMC는 드디어 금리 인하의 확률이 5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든 안 하든 뭐 올리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월 달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의 확률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때까지 일단 일본이 사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연준의 카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ETF가 두 가지입니다. A30년 미국 국채 액티브이고요. 장기 채권의 원탑이죠. 왜냐하면 그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우리나라에서 2조입니다. 총보수가 0.05고요. 5등급 낮은 위험, 원달러 해지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안 움직여요. 그 수익률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와 TLT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TLT나 뭐 레버리지 상품 들고 있네요. 그다음에 실제로 장기채를 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54년 2월 15일 만기, 55년 2월 15일 만기. 금리는 T가 트레저리라고 하는 장기채거든요. 4와 8분의 5니까 대략 한 4와 4분의 1이면 4.25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4% 이상 금리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죠. 뭐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9월까지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커버드 콜이죠. 일단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1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줄면서 이 타겟 커버드 콜의 약점인 주가가 좀 밀리면은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채 커버드 콜 중에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종목 12%를 배당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가 0.25고요. 3등급의 보통 위험이지만 커버드 콜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하방이 조금은 방어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상방도 제한되어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12%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랫동안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거가 대략 한 4% 될라나? 근데 배당은 10%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좀 보시면 커버드 콜의 장점들이 또 있어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대5로 가져갈 거예요. 일단 장기채와 커버드 콜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인데 일단 단기에 시장이 급락한 공포를 잘 이겨내고 기댈 언덕인 9월달까지 잘 수량을 모아보자라는 거거든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일단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이면 매일, 매주면 매주, 매월이면 매월, 혹은 표준 편차는 지금 한 4% 초반, 3% 후반 정도 되거든요. TMF 기준으로. 그러니까 TLT나 일반 채권 기준으로는 대략 한 1.8% 정도 빠질 때마다 매수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지속적으로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을 최대한 많이 모았다가 이제 한번 크게 오를 때 수익을 내자라는 건데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수량을 모아가자. 어차피 9월달까지는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 하단에서 지금 팀프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속슬은 또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좀 빠지는데 한번 뭐 1개월 동안 8%밖에 안 빠졌으니까 뭐 시장에서 그렇게 무섭다 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들을 일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5대5로 가져가시고요. 팀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차피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5대3대2예요. 조금 더 채권에 지금 같은 공포에 힘을 한번 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중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주부터 저도 같이 매수를 할 거니까요.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